선생님과 함께하는 즐거운 한국사 고질사 시간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그 개항 이후에 열강의 경제적 침략에 대해서 쭉 살펴봤어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했던 것은 뭐냐면 각 시기별로 어떠한 상황이, 경제적 상황이 전개되는지 여러분들이 구분하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항 직후, 그 다음에 이모군란 이후, 그 다음에 청일전쟁과 아간파천 이후, 그 다음에 러일전쟁 이후에 전개된 화폐정리사업, 이렇게 각 시기별로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여러분들 반드시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예를 들면 일본의 어떤 일본 상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지 않았던 시기는 언제예요? 그러니까 개항 이후부터 조일 통상장정이 체결되기 전이다. 맞죠? 자, 여러분도 이렇게 그 시기별로 어떠한 특성이 있는지 여러분들 반드시 좀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러한 열강의 경제적 침략에 맞서서 경제적인 주권을 지키려고 했던 경제적 구국운동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경제적 구국운동은요, 크게 네 가지 운동으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뭐냐면 상권 수호 운동입니다. 자, 우리 청나라와 일본 상인을 비롯해서 이러한 열강의 상인들이 이제 조선에 진출하다 보니까 이들 특히 청나라와 일본 상인들이 상권 경쟁을 벌이게 되면서 조선의 상인들이 당연히 타격을 입게 되겠죠. 그래서 외국 상인에 대항해서 상권을 지키고자 했던 그러한 상권 수호 운동을 전개했고요. 두 번째로 방공령이 있습니다. 자, 우리 방공령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려면 우리 전 시간에 얘기했던 조일 통상장정에 대해서 여러분들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자, 조일 통상장정은 일본은 조선에게 일본 상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했고요. 그 다음에 천재지변이라든가 이러한 문제로 조선의 식량 사정이 안 좋아졌을 때에는 쌀 수출을 금지할 수 있는 방공령을 선포할 수 있는 권리를 주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대신 일본에게 최혜국 대우를 인정해 주었기 때문에 일본 상인들도 청나라 상인과 함께 동등하게 내륙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했죠. 여기서 말하는 방공령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금융과 그 다음에 독립협회로 대표되는 이권 수호운동, 경제적 이권을 지키려고 했던 이권 수호 운동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이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시험에 정말 잘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별표해 주세요. 자, 국채 보상 운동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상권 수호 운동입니다. 상권 수호 운동의 배경은 당연히 청나라와 일본 상인으로 대표되는 외국 상인들의 내륙 진출이 배경이 되었죠. 자, 우리 이모군란 조청 상민수륙 무역장정이라든가 조일 통상장정이 체결되기 전에는 외국 상인들은 개항장 이내에서만 활동할 수 있었어요. 즉 개항장 심리 이내로 활동 범위가 제한돼 있었기 때문에 외국 상인들이 직접 물건을 가지고 내륙으로 가서 조선의 소비자에게 물건을 직접 판매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 상인들과 조선의 소비자들을 중개해주는 그러한 중개 상인들이 나타났죠. 자, 어떤 상인들? 객주, 여각이에요. 그래서 이 객주, 여각 등은 이러한 거류지 무역을 통해서 부를 축적할 수 있었다. 자본을 축적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외국 상인들이 직접 진출하다 보니까 이들의 이익이 사라지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들 객주라든가 여각과 같은 그러한 중개 상인들이 여기에 공동 대응하겠죠. 자, 두 번째, 외국 상인들, 특히 청나라와 일본 상인들은 내륙 중에서도 어디로 많이 진출하겠어요? 가장 인구가 많은, 그래서 소비가 가장 왕성한 서울에 많이 진출했겠죠. 그러면 청나라와 일본 상인들이 서울에 와서 직접 점포를 열고 장사를 하게 되면
기존의 조선의 상인들, 기존의 서울에서 장사하는 조선의 상인들, 이들이 타격을 받는단 말이에요. 자, 이들 상인들은 뭐라고 했어? 여러분들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우리 조선시대에 배웠잖아요. 바로 조선의 서울에서 장사를 하던 상인들은 우리 시전상인이라고 얘기를 했죠. 기억납니까? 시전상인? 그렇죠? 자, 이들 시전상인들이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응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외국 상인의 내륙 진출에 맞서서 먼저 시전상인들은요, 이러한 그 외국 상인들의 불법적인 불법적인 내륙 진출에 대해서 반대해서 데모 시위를 전개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상인들이 시위를 하게 되면 우리 이제 시위를 하게 되면 어떤 시민들을 하게 되느냐? 자,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펍을 하죠. 학생들은 뭐 수업 거부를 하죠, 그렇죠? 그럼 상인들은 어떻게 하겠어? 상인들이 투쟁할 수 있는 방법은 상점문을 닫아버리는 거지. 이거를 철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전상인들이 가게 문을 닫고 시위를 전개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 상인들이 내륙으로 진출할 수 없도록 해달라고 하는 각종 시위를 전개했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1898년에는 시전상인들끼리 별도의 단체를 조직을 해요. 이게 황국중앙총상회입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자, 1898년 이제 시전상인들이 그 외국 상인들의 내륙 진출에 대해서 공동 대응하기 위해서 단체를 조직했다. 이게 황국중앙총상회입니다. 자, 한편 앞서 얘기했듯이 외국 상인들이 내륙으로 진출하게 되면서 중개 상인들이 타격을 입더라. 자, 개항장의 객주 이들은요, 동업자들과 함께 공동 대응하기 위해서 상회사를 건립을 합니다. 자, 이러한 대표적인 상회사가 뭐였냐면 평양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대동상회 등이 있어요. 그러니까 동업자들끼리 모여서 이들 상회사를 만들고요. 그래서 뭐 쇠 가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국적으로 유통시키는 그러한 활동을 전개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상권 수호 운동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방공명에 있는데, 자, 우리 강화도 조약과 부속 조약에 의해서 일본 상인들이 양복, 복식들을 무제한으로 유출해 갈 수 있게 되었죠. 유출이라는 얘기는 뭐야? 조선에서 대량으로 빼돌린다는 얘기겠죠. 뭐 수입이라는 형태로요. 아무튼 이렇게 일본 상인들이 대량으로 이런 복식을 수입해 가다 보니까 조선의 식량이 부족해지죠. 그러니까 곡식 가격이 폭등하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가장 타격을 입은 이 도시 빈민들이 이모군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양복의 무제한 유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우리 앞서 얘기했듯이 1883년에 조일 통상장정에서는 방공령을 선포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방공령을 선포를 할 때에는 바로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실시 1개월 전에 일본 상인에게 방공령을 선포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리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방공령이 선포가 되니까 이 방공령은 1889년과 1890년에 있었던 방공령이 가장 대표적이거든요. 이 방공령은 되게 많이 선포가 됐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시기였단 말이에요. 황해도하고 함경도의 관찰사 등이 선포를 한 것이 대표적이었는데, 이 실제로 방공령이 선포되니까 일본 상인들은 야, 이거 방공령 선포하려면 한 달 전에 미리 우리에게 알렸어야 되는데 너희 한 달 전에 알리지 않았잖아 라고 오히려 조선 정부에 강력하게 항의를 해요. 물론 알렸지만 이것을 접수를 하지 않았거든요, 얘네들이요. 그래서 일본 상인들은 오히려 조선 정부에 강력하게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됐고요. 결국 여기에 굴복한 조선 정부는 방공령을 철회를 하고 오히려 일본 상인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방공령의 실시 결과는 결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았지만 아무튼 이것도 역시 경제적인 주권을 지키기 위한 활동이었다, 이렇게 분류할 수는 있겠죠. 자, 세 번째로 금융과 이권 수호 운동입니다.
자, 개항 이후에 일본 상인들의 경제적 진출, 조선의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서 일본의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개항장을 비롯해서 적극적으로 국내로 진출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일본의 금융 진출에 대항하기 위해서 광무개혁 시기에 적극적으로 은행들이 설립이 됩니다. 그래서 대한천일은행, 한성은행 뭐 이런 은행들이 생겨나게 되거든요. 자, 그런데 이런 은행들을 설립을 해서 금융 진출에 대항하려고 했었는데 여러분들 이미 배웠죠? 바로 일본의 재정고문으로 파견되었던 메가타가 화폐 정리 사업을 실시하면서 일본의 제1은행이 대한제국의 중앙은행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앙은행의 일반 시중은행 등은 예습될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 이러한 화폐 정리 사업으로 이런 조선의 대한제국이죠. 우리의 금융회사들은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자, 이권수호운동. 자, 경제적인 이권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산림 채벌권, 나무 채벌에 갈 수 있는 권리죠. 광산 채굴권, 뭐 철도 부설권, 뭐 이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경제적인 이권이 돼요. 자, 이런 경제적인 이권들 아관 파천 이후에 열강들이 집중적으로 뺏어갑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아관 파천 이후에는 고종이 러시아의 보호를 받고 있다 보니까 러시아에서는 이것을 기회로 삼아서 계속해서 산림 채벌권을 비롯한 경제적 이권을 뺏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본 나머지 열강들도 최북 대우를 근거로 해서 동등한 수준의 이권을 계속적으로 뺏어갑니다. 또 금광 채굴권, 은광 채굴권, 또 같은 이러한 광산 채굴권, 철도 부설권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뺏어간단 말이에요. 자,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가장 노력했던 단체가 바로 유명한 독립협회입니다. 이 독립협회는 만민공동회 개최한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만민공동회를 개최해서 이권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전개했는데 특히 이 독립협회는 러시아의 이권 침탈에 대해서 강력하게 규탄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부산 앞바다에 저령도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이 저령도를 조차를 해서 이거를 석탄 저장소로 이용하려고 했었거든요. 이러한 러시아의 저령도 조차 요구, 조차라는 얘기는 이제 빌린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러한 러시아의 저령도 조차 요구를 저지했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 금융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설치했던 한러 은행을 폐쇄시켰고요. 뿐만 아니라 프랑스라든가 독일이 요구했던 광산 채굴권을 저지하는 그러한 성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자, 이것이 대표적인 이권수호 운동이 되겠고요. 애국개몽 운동 단체였던 보안에도 러일 전쟁 중에 일본이 황무지 개방권을 요구하니까 이것을 각종 시위를 통해서 황무지 개방권 요구를 저지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국채보상운동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채보상운동 1907년입니다. 자, 일본은요, 청일전쟁 이후부터 조선을 경제적으로 예속시키기 위해서 차관을 제공하기 시작했는데요. 을사조약 체결 이후에 일본은 통감부를 설치하죠. 이 통감부 설치 이후에 본격적으로 대한제국에게 차관을 제공합니다. 이 차관의 용도는 대부분 뭐였느냐면 경찰서를 설치한다든가 일본이 식민지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기관과 기구들을 설치하는 데 쓰도록 했어요. 그래서 일본이 식민지 시설을 갖추기 위한 명분으로 대한제국에게 막대한 차관을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대한제국이 일본 정부에 빚을 진 거야.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빚을 지게 되면 당연히 그 사람에게 예속될 수밖에 없죠. 눈치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 쉽게 말하면 갑을관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우리 IMF 때 우리는 경제적인 위기에서 IMF라고 하는 국제기구로부터 막대한 돈을 빌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나름대로 경제적 주권을 상실할 수밖에 없었죠. 우리 정부는 스스로 경제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었고 IMF가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이처럼 이러한 그 일본의 차관 제공으로 인해서 대한제국은 경제적으로 일본에 예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것은 뭐 정치적인 예속으로 그대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기에 그 대한제국 정부가 진 빚이 약 1,300만 원 정도였다고 하는데, 이것은 당시 대한제국의 1년 예산과 맞먹는 정도의 규모였습니다. 얼마나 큰 규모였는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차관을 제공하다 보니까 나라가 진 빚을 우리 국민들, 백성들이 갚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국채 보상 운동이 전개가 돼요. 자, 이런 것들은 마치 우리 그 IMF 경제 위기에 맞서서 우리 국민들이 전개했던 금모기 운동과 매우 유사하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국채 보상 운동은 대구에서 처음 먼저 일어났어요. 어디? 대구예요. 자, 서상돈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국채보상 기성회가 조직이 됐고요. 남자들은 술 끊고 남의 담배 끊고 그 돈으로 기부를 하자. 여자들도 비녀, 반지, 화려한 거 할 필요 뭐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비녀나 반지를 매각을 해서 이제 성금을 모금해서 일본에 진 빚을 갚자라고 하는 운동을 전개하게 된 거예요. 자, 이것이 이 국채보상운동이 일본에 저항하는 민족운동으로 발전할 것을 두려워한 일본은 여기에 대해서 탄압을 하죠. 그 절에 앞서서 이러한 운동을 전개하다 보니까, 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각종 성금 모금 운동을 전개하면 주로 방송국이라든가 언론사들을 중심으로 전개되죠. 자, 이 국채보상 운동도요, 언론사와 함께 연대해서 전개하게 되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신문이 바로 대한매일신보. 이건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알겠죠? 자, 대한매일신보. 국채보상운동하면 대한매일신보. 반드시 기억. 알겠죠? 자, 대한매일신보 등을 비롯한 각종 신문을 통해 전국으로 확산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앞서 잠깐 얘기했듯이 일본이 반일 민족운동, 항일 민족운동으로 전개될 것을 두려워한 일본은 이런 국채보상운동을 탄압을 하는데, 대한매일신보의 추필이었던 양기탁을 횡령형으로 구속하는 등 탄압을 하게 되고요. 결국 국채보상운동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는 못하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 정리를 마쳤고요. 관련된 사료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사료를 보여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 출제를 했더니 그 사료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을 하지 못해서 시험에서 좀 어려운 결과를 가져오는 것 같아서 제가 지금 관련된 사료를 가능하면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자료는 황국중앙총상회의 외국인 상행이 반대입니다. 자, 황국중앙총상회는 1898년, 그러니까 대한제국 수립 이후가 됩니다. 자, 근일 외국인이 각 지방 요지에 점포 가옥을 사서 장사를 하고 또 전답, 땅이죠? 토지죠? 전답을 구입한다고 하니 이는 외국과 통상 약조에도 없는 것이다. 불법적이라는 얘기죠. 외국인들이 내륙에 와서 점포를 열어 장사를 하고 전답을 사들이면 대한인민, 자, 대한제국이기 때문에 대한인민이에요. 그러니까 대한인민이란 말이 나오면 이건 대한제국 수립 이후니까 황국중앙총상회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유추할 수 있어야 돼요. 대한인민의 상권이 외국인에게 모두 돌아가고, 그러니까 이걸 지켜야 되겠다는 얘기죠. 한국중앙총상회입니다. 우리나라 각 지방의 외국 상인들을 모두 내보내고 가옥과 전답 구매를 일체 엄금하여 대한인민의 상업을 흥왕하게 하여 달라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한국중앙총상회 상권 수호운동과 관련된 사료였습니다. 자, 두 번째, 국채보상운동입니다. 국채보상운동 취지서. 자, 시험에 정말로 많이 나오는 사료입니다. 이 사료가 제시가 되면 국채보상운동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대구에서 서상돈, 배경은 차관 제공, 그 다음에 대한매일신보,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지금 우리들은 정신을 새로이 하고 충의를 떨칠 때이니 국채 1,300만원은 가장 큰 힌트가 되는 거야. 국채 1,300만원.
국제 보상 운동임을 알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힌트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1,300만 원은 우리 한 제국의 존망에 직결된 것입니다. 이것을 갚으면 나라가 보존되고 이것을 갚지 못하면 나라가 망할 것은 필연적인 사실이다. 지금 북부에서는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으며 만일 나라에서 갚지 못한다면 그때는 이미 3,000리 강토는 내 나라, 내 민족의 소유가 못 될 것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자, 읽어보니까 국채 보상운동 바로 연결될 수 있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제가 열강의 경제적 침략에 맞서 전개되었던 경제적 구국운동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근대 문물의 수용과 사회 문화의 변화를 할 건데요. 이 부분은 제가 영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물론 영상으로 하긴 할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앞서서 줌을 이용해서 먼저 여러분들과 직접 쌍방향 소통 수업을 전개할까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마지막 수업은 저와 여러분들이 혹은 5반, 6반, 7반은 이연자 선생님과 이제 줌을 이용해서 쌍방향 수업을 전개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나면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강의 동영상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줌을 이용해서 할 거니까 여러분들 그 시기에, 그러니까 3차시, 세 번째 시기에는 여러분들이 저희가 알려드리는 주소로 접속을 해서 줌을 이용해서 화상을 통해서 쌍방향 수업을 할 것이니까 여러분들 그거를 좀 미리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주소라든가 이런 것들은 제가 공지사항에다가 게시할 테니까 여러분들 두 번째 수업이 끝나면 반드시 온라인 클래스에 들어가서 공지사항을 반드시 여러분들 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실제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과제는 제가 얘기를 했어요. 일주일 후가 아니라 이번 주 일요일 밤 12시까지 제출해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반드시 기억을 해 주시고요. 몰라서 늦게 냈어요 이런 얘기 하지 말아 주세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학습지만 작성을 해서 곧바로 업로드 시키면 되기 때문에 그닥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까지 좀 넣어주시고요. 올려주시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바로 줌을 이용해서 쌍방향으로 수업을 할 테니까 그때 모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강의만 듣느라고 수고 많으셨어요.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